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팀이 동아시아 3개국에서 포착한 영상, 과연 무엇이길래 방송 직후 시청자들이 분노와 눈물로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을까요? 일본과 중국 당국은 이 영상의 방영 금지를 요청했지만 CNN은 진실을 보여주겠다며 거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스태프들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세계가 주목하던 나라가 아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모든 것을 뒤엎은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의 다큐멘터리 PD 칼리스타 몰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여정이에요. 그날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줄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희 팀은 평범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쨍그랑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진 제 3만 달러짜리 카메라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파괴적인 소리가 인천국제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어붙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방금 찍은 전쟁 취재 영상도 다 날아갔구나.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장면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했으니까요. 단 10초 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검정 정장 입은 사업가가 괜찮으세요? 라며 카메라 본체를 주워들었고 여학생은 이거 중요한 거죠? 라며 비싼 렌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80대로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까지 몸을 굽혀 배터리를 주우셨어요. 다른 나라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심지어 정장 입은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카메라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나사까지 찾아내 제게 건네며 외국에서 오셨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1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장면을 촬영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공항 직원 2명이 달려와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경찰관 2명은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며 다정하게 물었죠. 이 모든 일이 단 3분 만에 벌어졌어요. 제 팀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카메라맨 펠릭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음향 담당 아델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조명 담당 드레이크는 연신 고개를 저었죠. 행정 담당 오피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요. 이게 한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 팀은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CNN 본사의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은 한국은 시장도 작고 특별한 내용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저희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삼성과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더 재미있는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자 문제로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한국에 먼저 오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일본 비자가 늦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우연한 사고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공항 바닥에 흩어진 카메라 부품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보였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 놀라웠고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거기서 뭘 찍는다고? 시장도 작고 특별한 것도 없잖아. CNN 본사 편집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출발 전날 저는 이 다큐멘터리 기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솔직히 저희 팀은 처음부터 일본과 중국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호텔방에서 저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팀원들은 각자 방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의 행렬 그리고 한강에 비친 달빛까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 나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시내로 나갔어요. 첫 번째 촬영 장소는 명동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화려한 간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카메라맨 펠릭스가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거리가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신기했어요. 칼리스타 여기 좀 봐요. 음향 담당 아델린이 저를 불렀어요. 길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작은 카트에 종이를 모으고 있었어요. 아델린이 설명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20분 동안 3번이나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서 카트에 넣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시민의식이란 화려한 구호나 대단한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 저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벽에는 신스 1980이라고 쓰여 있었죠.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가게였어요. 주인 할머니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를 모르시는데도 손짓과 미소로 의사소통을 하려 노력하셨죠. 저희가 주문한 음식 외에도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려졌어요. 이 모든 반찬이 공짜인가요? 드레이크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더 드시라는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앞에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셨죠. 저는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죠. 식사 후 저희는 첫 실험을 계획했어요. 노인이 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거였죠. 이런 실험을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에서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연구원 알리스터가 현지 배우를 섭외했고 저희는 장비를 점검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꽉 찬 전동차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죠.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방을 들어주거나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저는 팀원들과 오늘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이상해요, 오피리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게 거의 없었네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다음날 계획을 수정했어요. 원래는 간단한 촬영 후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선입견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쳐 왔을까.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의 시선도 때로는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하는 법이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제 시선의 초점을 완전히 새롭게 맞추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본 도쿄 공항에 도착한 저희 팀은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저희의 촬영 장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공항 직원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서류 절차는 복잡하기만 했죠. 3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겨우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부드러운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바로 일본식 관료주의군요. 알리스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희는 다음날의 촬영을 위해 현지 배우 아키히코 스즈키 씨와 만났어요. 70대의 차분한 노신사였죠. 그에게 길을 잃고 어지러워하는 노인 역할을 부탁드렸어요. 스즈키 씨는 친절하게 수락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시부야 교차로 근처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스즈키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운 듯 인도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후 20분 동안 벌어진 일은 저를 경악시켰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즈키 씨 옆을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몇몇은 힐끗 쳐다보기만 했고 일부 학생들은 그를 피해 걸었죠. 오직 2명만이 멈춰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지만 스즈키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리자 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촬영을 마친 후 알리스터는 일본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왜 도와주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가장 많은 대답은 바빠서요. 남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였어요. 저는 이 결과에 실망했어요. 일본은 예의와 공경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저희 팀원들도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며 놀라워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은 더욱 힘들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장비 때문에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저희의 비자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살펴봤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촬영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장비를 압수합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말에 저희는 당황했어요. 결국 촬영 허가를 받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관공서를 오가며 서류를 작성하고 지역 당국의 심사를 받고 심지어 뇌물을 요구받기도 했죠. 저는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전문가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허가를 받고 왕푸진거리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도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바쁘게 지나갔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동안 단 한 명만이 도움을 제안했죠. 게다가 10분도 안 되어 경찰이 나타나 저희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했어요. 허가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저희는 결국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세 나라의 경험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배려와 도움을 받았는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경험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이상해요, 펠릭스가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더 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더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했네요. 아델린도 동의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촬영하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연이 아닌지 확인해봐야겠어요. 일정을 변경해서 서울로 돌아가 봅시다. 다음날 저희는 일정을 조정하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 경험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제 마음속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제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서울 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한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이번에는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이런 따뜻한 환영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번에는 종로라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현지 노인 역할을 맡아주실 배우로 백은솔 할머니를 모셨죠. 70대 중반의 작은 키에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저희는 할머니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역할을 부탁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젊은이. 내가 잘할게요. 백은솔 할머니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9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대에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 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기대를 낮추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해주길 바랐어요. 신호가 바뀌고 백은솔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복을 입은 2명의 초등학생이 재빨리 달려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한 여학생은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들었고 다른 남학생은 어디까지 가세요? 같이 가드릴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자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저희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보고 행동한 거였죠. 백은솔 할머니가 일부러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있던 중학생 3명이 달려와 물건들을 주워 담았고 한 직장인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연락할까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어 할머니에게 물을 건네거나 앉을 곳을 찾아주려 했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촬영이 끝난 후 저는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제가 CNN 기자라고 소개하자 아이들은 놀라워했지만 기꺼이 질문에 답해 주었어요. 왜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설인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순수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어른을 공경하라고 배웠어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더 공손해야 한다고요. 할머니가 무거운 걸 들고 힘들어 보이셔서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율찬이라는 남학생도 덧붙였어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고요. 그리고 제 할머니도 비슷한 나이세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다른 어떤 아이가 제 할머니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 아이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다음날 저희는 그 학생들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의 배려 실천하기라는 제목 아래 아이들이 직접 쓴 글들이 가득했죠.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 양보하기. 친구가 연필을 잊어버리면 빌려주기. 복도에서 뛰지 않고 걷기.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오늘의 배려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이런 배려 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칩니다. 정과 효는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예요. 정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감정이고 효는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지요. 그날 오후 저희는 몇몇 학부모들도 만났어요. 그들은 가정에서도 이런 가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희는 아이에게 늘 말해요. 내가 베푼 친절은 언젠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의 배려 문화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학교와 가정,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가치였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공항에서 경험한 따뜻한 도움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이야기야.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 녹아있는 진심 어린 배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뉴욕 CNN 본사로 돌아온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혔어요. 3주 동안 찍은 수백 시간의 영상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영상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경험이 모두 담긴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감정들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일본 시부야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모습, 중국 베이징에서 서로 무관심한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국 서울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 특히 백은솔 할머니를 도와주던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몇 번을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동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편집 작업 중간에 동아시아 담당 부사장이 편집실 문을 노크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칼리스타? 그가 커피 2잔을 들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장면, 공항에서 카메라를 주워주던 사람들, 학교에서의 배려, 교육 현장까지.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에는 계산된 연기가 아닌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모든 영상을 본 후 부사장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방송 시간을 늘려야겠어요. 한국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즌엔 한국에 대한 특집 시리즈도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다큐멘터리 편집이 완성되기까지 2주가 더 걸렸어요. 저는 모든 장면에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완성했죠. 밤새 작업하고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어요. 마침내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배려의 힘, 한국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으로 정했어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서 시청률을 지켜봤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SNS에서는 반응이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한국 아이들, 해시태그 배려의 힘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의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가르치고 싶어요. 다음 여행지는 한국으로 정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울었어요. 세상에 이런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다니 희망이 생겼어요. 다큐멘터리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CNN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되었죠. 여러 교육 채널에서도 방영 요청이 들어왔고 학교에서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시청자들의 감사 메일로 넘쳐났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국제방송상 후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제 경력 중 가장 큰 성과였죠. 방송국에서는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고 모든 동료들이 제 성공을 축하해 주었어요. 수상식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걸었어요. 숨이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반짝이는 트로피를 받으며 제가 한 말은 간단했어요. 이 상은 제가 아닌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특히 작은 손으로 큰 배려를 실천하는 한국의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원해준 CNN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CNN은 저에게 한국 특집 시리즈를 제안했고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강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많은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배려의 날이라는 행사를 만들어 실천하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요. 큰 사건이나 화려한 모습보다 일상 속 작은 배려의 순간들에 더 주목하게 됐거든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노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이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변했어요.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순간들에 이제는 멈춰서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느끼는지 동료들이 저를 보며 칼리스타, 너 한국에 다녀온 뒤로 많이 부드러워졌어 라고 말하곤 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 카메라가 떨어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와주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저는 종로에 있는 그 횡단보도를 다시 찾았어요. 같은 시간대에 그곳에 서서 학생들을 기다렸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연히 서린이와 율찬이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같은 등굣길을 따라 학교에 가고 있었고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CNN 아가씨다. 율찬이가 외쳤어요. 다시 오셨네요. 서린이도 반가워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들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 DVD와 그들이 받은 국제적인 찬사를 담은 편지들이었죠. 두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희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작은 친절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 너희 같은 아이들 덕분에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있어.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죠. 때로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어딜 가든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려고 해요.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짓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작은 친절 베풀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배려는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한국의 아이들이 보여준 그 작은 배려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